데니스는 강둑에 텐트를 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낚시 여행의 첫 물방울들이 메마르고 무더운 땅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망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재빨리 텐트 안으로 몸을 숨겼다. 이것이 고대하던 낚시 여행인데 왜 하필 이 구름들은 일기예보에 없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일은 그에게 처음이라 실망할 틈도 없었다. 괜찮아. 곧 구름이 지나갈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데니스는 초조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달랬다. 그는 이 주말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사실 그는 이틀 전에 낚시를 떠났어야 했지만 운 좋게도 그의 부서에 있는 다른 외과의 한 명이 하루 휴가를 얻었다. 그 때문에 데니스는 대체 외과의로 선택되었고 개인적인 법적 조치, 아마도 이혼을 미뤄야 했다. 이런 일이 주말마다 여러 번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데니스가 부서장 니콜라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둘은 나이가 비슷했지만 데니스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성취한 반면 니콜라이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인물이었다. 니콜라이는 데니스를 병원의 눈엣가시로 여겼다. 데니스는 환자들로부터 뇌물이나 금품을 강요하지 않았고 처방하는 약물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부서장인 니콜라이는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환자는 내가 돕고 싶어 하는 만큼 돈을 쓸 거야. 니콜라이는 데니스가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막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교대가 끝난 후에도 병원 내부와 집에서 그의 문제들은 계속되었다. 물론 아내 인가는 데니스의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외모가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인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월급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쏟아냈다. 당신이 나한테 이 낡은 신발이나 신으라고 명령하지 마. 은퇴하기 전에 새 신발과 샌들을 사고 싶어. 그리고 밍크 코트도 사야 해. 데니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놀랐다. 좋아, 신발과 샌들은 사. 내가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왜 밍크 코트가 필요해? 지금 6월이잖아. 이 인간은 달력을 가리켰다. 6월이면 어때? 미리 준비해야지. 여름이라고 해서 신발 세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 네, 당신 월급은 구두 밑창 하나 사기에도 충분해요. 나는 바다에 가고 싶고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싶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데니스는 아내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공갈과 뇌물에 기반한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으며 심지어 급여를 잘 받는다고 해도 그런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었다. 텐트에 앉아 데니스는 생각했다. 인생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투덜대는 아내, 그를 괴롭히는 동료들. 그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낚시는 확실히 그의 두 번째 열정이었다. 조용히 앉아 낚싯대를 들고 물결 위에서 부표가 큰 물고기에 의해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 하지만 오늘은 비가 모든 계획을 망쳤다. 하늘이 덮인 것을 보니 하루 종일 구름이 낄 것 같았다. 그는 가끔 텐트 밖을 내다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피난처로 숨었다. 물론 그는 텐트를 접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데니스는 처음부터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내 인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했다. 최근 그들은 큰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인가는 또다시 낮은 급여를 주제로 불쾌한 비난을 퍼부었고 데니스는 남편으로서 무심하다는 말에 굴욕감을 느꼈다. 인가는 데니스가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신이 가난하게 살겠다면 수리도 해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고 아기 얘기도 해야 할 텐데 라고 비아냥거렸다. 인가,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데니스는 반박했다. 어느 정도 진실이 있었지만 인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데니스는 자연으로 나갈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쁨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다. 그래서 젊은 외과의사는 지금 텐트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가 왔지만 전반적인 기분은 꽤 괜찮았다.
슬퍼할 게 뭐가 있겠는가. 자연에는 나쁜 날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갑자기 빗속을 뚫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지? 어쩌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텐트 밖을 내다보고 귀를 기울였다. 이 황야에서 심지어 비가 오는 상황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이상했다. 그러나 곧 비명이 반복되었고 데니스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여성이었고 그는 확신했다. 데니스는 비에도 불구하고 텐트의 가림막을 젖히고 밖으로 나섰다. 비는 꽤 많이 내렸지만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빨리 강가로 달려갔다. 강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데니스는 해안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보트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았다. 가볍고 작은 배였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배에 여자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강한 돌풍이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데니스는 이미 젖어 있었기에 겉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천천히 강물로 들어갔다. 여름이었지만 폭우로 인해 물은 꽤 차가웠다. 배는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여자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며 비명을 질렀다. 데니스는 보트까지 헤엄쳐 가서 해안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강한 파도 때문에 쉽지 않았다. 데니스가 수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람 소리를 뚫고 배 안에 낯선 사람에게 소리치며 자신을 믿고 구출에 협조해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침착함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직후 데니스가 5m 정도 거리를 극복했을 때 또 다른 파도가 배를 뒤집었다. 여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물에 빠졌다. 데니스는 비명 소리에 자신이 늦었음을 즉시 깨달았다. 내가 정말 너무 늦게 온 건가? 머릿속에 번뜩였다. 의사에게는 몇 초의 시간도 중요했다. 데니스는 심호흡을 하고 끓어오르는 듯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의 시야는 좋지 않았고 그는 거의 눈을 감고 헤엄쳐야 했다.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 사람에게 닿았다. 그는 익수자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다행히 그녀는 물을 마실 시간은 없었지만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교적 침착했고 구세주를 붙잡고 늘어지는 익수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데니스는 전력을 다해 비와 파도를 헤치고 작은 베개를 해안 쪽으로 밀어냈다. 그는 힘든 싸움 끝에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다. 데니스는 마치 몇 킬로미터를 험난한 지형에서 달린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아팠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오직 구출된 여자에게만 신경을 썼다. 데니스가 낯선 여자를 해안으로 끌어냈을 때 그는 곧바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이 이상함은 배가 뒤집혔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세상에, 그녀가 임신했다. 외과의사는 자신이 한 명이 아니라 두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퍼졌고 달콤한 미소가 나타났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비가 갑자기 멈추기 시작했다. 여자는 목을 가다듬고 놀란 표정으로 구세주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 데니스. 은 정말 멋져 보였다. 데니스는 몸이 몹시 추웠지만 미소를 지었다. 이런 날씨에 여기서 뭘 하셨어요? 당신을 구해냈어요. 왜 혼자였죠? 죄송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어요. 헤엄쳐 건너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 것이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데니스는 자신의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드레스 밑단을 들어 올렸다. 그녀가 출산을 시작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강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신체에 충격을 주어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다. 오, 엄마. 지금 너무 아파요. 바로 지금이요. 제가 도와줄게요.
데니스는 소리치고는 차로 달려가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과 수건을 가져왔다. 그는 비록 외과의사였지만 평생 아기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여자가 폐가 터질 듯 비명을 지르고 젖은 손가락으로 해안 모래를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데니스는 침착하게 말했다. 참아요. 자기야, 참아요. 이제 더 쉬워질 거예요. 그는 무심결에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당신이 어떻게 아세요? 나한테 더 쉬운지. 그녀는 신음했다. 알아요. 외과의사는 대답했고 여자는 계속해서 협조했지만 눈에 띄게 진정되었다. 30분 후 고통은 사라졌다. 데니스는 팔에 붉은 뺨을 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젖은 몸 때문에 아기는 약간 쪼글쪼글했다. 데니스는 아기의 몸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감쌌다. 의사가 차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해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와 아기에게는 더 편안한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데니스는 젊은 엄마를 흠잡을 데 없이 도왔고 그의 마음속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데니스는 스베틀라나에게 어색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말해줄 때까지 데니스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당신을 병원 별도의 병동으로 데려가서 전문가의 검사를 받도록 할게요. 저는 의사지만 제 분야는 조금 달라서요. 하지만 우리는 잘 해냈어요. 그는 그녀를 격려했다. 스베틀라나는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데니스에게 보냈고 지쳐서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데니스는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그곳을 떠났다. 그의 영혼은 아침보다 더 기뻤다. 그의 낚시 여행은 실패했지만 그는 친구를 넘어선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물에 빠져 산고를 겪던 여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 낚시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엄마와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들이 도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스베틀라나는 깨어나 아기를 사랑스럽게 껴안았다. 데니스는 재치 있게 시선을 돌려 의도적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스베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아빠에게서 도망친 건가요? 스베틀라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듯 말했다. 그는 술만 마시면 싸움을 걸고 제가 가난하다고 비난하며 창피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데니스는 화제를 돌려 운전대를 잡았다. 남편이나 신랑은 없나요? 왜 혼자인 거죠? 눈물을 흘리던 승객은 그가 매우 어색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저에게 마을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는 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충실하게 기다리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을 때 코스티아는 도시로 가서 부유한 집에서 마당 일을 도왔고 저는 하녀로 일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죠. 그러다가 코스티아가 안주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고는 바로 싸웠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지만 저는 마을로 돌아왔고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여자는 대답했다. 네, 상황이 좋지 않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화내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그와 이야기해 볼게요. 그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제 그는 손자가 있고 그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데니스는 열정적으로 덧붙였다. 스베틀라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혼자서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만약 그날 데니스가 강가에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았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제가 매니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할 테니 당신은 잠시 살롱에 앉아 계세요. 제가 전화하면 그때 가시면 돼요. 청년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베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감싸고 있던 수건을 바로잡았다. 데니스는 일을 빨리 마쳤다.
스베틀라나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미 기쁨을 표하는 산부인과 복도를 걷고 있었다. 법원, 병원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잘 견뎌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는 일어섰고 낚시 여행이 실패했으니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거기에는 기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불만족스러운 아내 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데니스가 집 문턱을 넘었을 때 매우 불쾌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놀라운 이야기. 침실과 복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데니스는 뻣뻣해진 다리로 현관 신발을 신은 채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꿈이거나 그의 상상이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그의 환상과 추측보다 훨씬 더 나빴다. 인간은 이미 침대 위에서 낯익은 남성과 함께 있었고 들어온 사람에게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놀랍게도 인가의 연인은 다름 아닌 부서장 니콜라이였다. 인가와 7살 정도의 나이 차이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좋아요, 데니스. 당신이 직접 선택한 거죠, 인가가 말했다.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스캔들 없이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일찍 집에 나타나지 않고 낚시 여행을 계속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요. 맞아요, 데니스. 제 행복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야간 근무를 스스로 그만둘 수 없도록 썩어버리게 할 거예요. 와서 고백하세요. 니콜라이는 이미 자신이 부서장 밑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이어졌다. 데니스는 배신자와 같은 지붕 아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순간 그는 잦은 야간 근무와 엄격하게 정해진 근무 일정이 사실은 관리자가 자신의 품에서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다. 데니스는 가방 쪽으로 향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호텔에서 밤을 보낸 후 곧바로 사직서를 썼다. 그리고 결혼관계도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매우 놀랍게도 스베틀라나를 찾아갔다. 젊은 엄마는 막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돌보던 조산사 중 한 명이 데니스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젊은 의사는 작은 키류샤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었고 스베타는 슬퍼 보였다. 그는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알았다. 그래서 그는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갑자기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스베틀라나, 제가 키류샤와 함께 마을로 갈게요.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면 제가 나서서 이 아이는 제 아이라고 말하며 당신을 지켜줄게요. 저는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사하고 싶으신가요? 스베타는 놀랐다. 데니스는 신비롭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에요. 스베타의 얼굴은 즉시 밝아졌고 그는 그녀를 산부인과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는 진정한 남자였다.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마을로 갔다. 스베틀라나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높은 기분이 아니었다. 데니스는 그의 말대로 했고 스베틀라나는 심술궂은 아버지에 맞서 그녀를 옹호했다. 농부, 아버지는 손자가 돈이 많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분노를 자비로 바꾸었다. 며칠 후 데니스는 펠트쉐르의 일자리를 얻었다. 곧 젊은 전문가에 대한 명성은 지역을 넘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에게 진료를 받기를 희망했다. 데니스는 마침내 자신이 수년 동안 꿈꿔왔던 좋은 직업을 찾았다. 그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아내 스베틀라나, 이제 그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와 아이 키류샤와 함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강가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은 그에게 즐거운 보너스가 되었다. 이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